그럼 지금부터 영동군 마을 만들기 한마당 마을 만들기 발전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탄생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영동군 이승주 군의회 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우봉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대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용훈 영동군 이장협의회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인환 대한적십자사공사회 영동지구협의회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손영은 용산신협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명건 영동축제관광재단 사무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영동군 농촌신활역과과장 김용목 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영동군의 의장 이승주입니다. 오늘 또 영동군 마을 만들기 발전 포럼에 윤여정 회장님을 비롯한 이렇게 각 마을의 대표자님이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오늘 또 이렇게 주제 강연을 해주신 구자연 소장님과 또 임경수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또 장인의 또 추진위 위원장이 항상 동공이 또 주제 발표까지 하시네. 올 양산 동공리는 제가 이제 그쪽에 이렇게 다녀보면 겁나게 마을이 갑자기 화합이 겁나게 잘 되고 있어요. 이 마을만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동네 주민들과 이렇게 같이 화합하고 같이 동네 발전시키고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양산 동공리라는 마을은 열심히 어르신부터 젊은 층까지 많이 나와서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도 저희들이 봤을 때 그런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각 마을에 이제 이장님들 많이 나오셨는데 지금 한참 논봉기죠. 인력을 한 명 쓰는데 복숭아 봉지 싸고 한참 붙였고 하고 그래가지고 한 12만 원에서 13만 원 들더라고. 근데 농봉기에 이렇게 나오시는 것이 진짜 힘든 거거든요. 그래도 오늘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모든 마을 대표님들이 많이 오셨고, 또 우리 강연을 하실 분들이, 교수님들이 또 포럼을 잘 하시면서 아직 1단계에서 지금 마무리 하신 분들은 또 2단계, 3단계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여간 오늘 강연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또 그 마을에 또 발전되는 모습을 또 보겠습니다. 제가 군의회에서도 여러분들 저기 열심히 여러분들 한 만치 또 많이 돕겠습니다. 네, 그럼 영동군 마을 만들기 발전 포럼 첫 번째 주제 강연으로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협동조합의 연구소장이신 구자인 박사님의 강연을 청해 듣겠습니다. 구자인 박사님은 주민과 공공기관의 협력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홍성군 민관 거버넌스 홍성통을 통해 성공적인 자치 모델을 구축하셨다는 평가를 받고 계십니다. 직접 공무원 생활도 하셨고 중간 지원 조직도 꾸리시면서 현장 경험이 많으시고 책도 많이 내셨습니다. 우리 영동군에서도 배울 점이 많아 초대했습니다. 구자인 박사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홍성에서 왔습니다. 구자인이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소 이름이 일소공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소공도가 무슨 뜻일까요? 들어보셨습니까? 자, 제가 이런 뜻입니다.
여기 뭐라 되어 있으면 한 읽어보실랍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그래서 일도 하고 공부도 같이 하고 균형을 잡아야 된다. 우리가 일만 열심히 하다 보면 세상 흘러가는 걸 잘 모르고 휩쓸려 간다. 이런 뜻입니다. 저희 같은 연구자들도 현장에 와서 여러분과 같이 일을 하면서 보고 배워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도깨비, 공부하는 소가 되자. 이런 뜻으로 저희 연구소 이름에 일소공도란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쁜 농사철이긴 하지만 이렇게 모여서 때때로 공부를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농촌 정책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농촌이 소멸된다, 마을이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도 정부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료는 글이 많습니다. 글씨가 많긴 한데 이런 자료들을 제가 좀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만 말 만들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이런 활동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일찍 시작한 데도 있고 늦게 시작한 데도 있고 여러분들이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은 다른 마을에서도 다 겪는 일이잖아요. 다른 지자체는 다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했던 경험들을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런 책들을 좀 더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중간지원조직, 행정, 그리고 말마디 협의회 임원분들은 이런 자료들 좀 구해서 읽어보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좀 진지하게 농한기 때는 같이 공부하는 자리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많고요. 이런 교육 기회도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글로 정리한 자료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마을 독분이란 개간지를 지금 29번째 발간했거든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읽을 거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특히 지난달 이번 달에 놓은 것은 마을, 도대체 마을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불악이란 말도 쓰잖아요. 불악은 또 무슨 뜻인지, 법정리, 행정리 차이는 무엇인지,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데 우리는 마을은 이미 있는데 왜 또 만든다고 하는 거지, 이런 오해도 있잖아요. 그런 용어풀이들을 쭉 해놨습니다. 이게 제도의 유래가 무엇인지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장님은 누가 뽑습니까? 마을총회에서 뽑죠, 그죠? 근데 마을총회에서 뽑으면 무조건 이장님입니까? 개발위원회 추천을 거쳐서 읍면에 보고하고 읍면장이 임명장을 주는 게 이장제도입니다. 활동을 하면서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고 많은 일을 해왔지만 사실 농촌이 좋아지고 있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걱정이 많습니다.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좀 근본적으로 뭘 바꿔야 농촌이 좋아질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하거든요. 그런 활동의 경험 속에서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지자체, 읍면, 그리고 행정이 마을 단위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좀 체계적으로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 진짜 필요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그 방법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이런 비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핵심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잘 안 바뀌더라. 우리 마을 일은 이장님, 위원장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해도 이게 고령화 속도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이 돈이 쓰려고 하니 꼬리표가 너무 많고 여러 가지 숙제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행정이 좀 역할을 잘해줬으면 좋겠다. 여기 과장도와 계시지만 제일 답답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평생 마을에 살면서 이 일을 하는데 행정 너무 자주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을 만들기 협의회를 만들었잖아요. 마을 만들기 협의회를 만들고 또 법인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센터, 중간지원주의, 지역활성화센터를 민간에 수탁받아서 운영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을이 잘 되려면 행정도 제 역할을 하고 우리가 만든 마을 만들기 협의회가 우리 의견을 잘 제시를 해주고 마을 만들기 협의회가 행정과 대등하게 정책 협력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 수립 결정도 하는 그러면서 집행은 지역활성화센터가 제대로 해주면 좋지 않겠냐는 거죠. 지역활성화센터가 없을 때는 행정에서 농어촌 원사를 통해서 컨설팅 기관만으로 마을을 지원하고 사업이 끝나면 떠나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지역 활성화 센터가 있으니 그래도 이런 자리라도 만들고 여러 가지 교육 기회도 많아지고 마을로 찾아오고 그 여건은 훨씬 더 좋아졌다 봅니다. 특히 영동군은 자료를 보니까 미래기획실 산하의 시나리오 과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리고 농촌 정책팀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전국 다니면서 지자체 사례를 보면 요렇게 만든 데는 영동군밖에 없지 않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획기적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행정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스스로 할 일도 있고 행정과 협력할 일도 있고 그렇겠죠. 두 번째 이야기는 읍면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영동은 읍과 면이 몇 개 있습니까? 11개 읍면이 있잖아요. 원래 읍과 면이 우리나라의 자치단체였습니다. 면장 선거도 했고 면의회도 구성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던 역사가 있는데 1989년에 지방자치법을 부활시킬 때 그냥 군이 자치단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영동군이 넓습니까? 서울시가 넓습니까? 영동군이 서울시보다 훨씬 넓습니다. 워낙 넓은 땅덩어리에 11개 읍면이 있는데 인구는 지금 많이 줄어가요. 44,000명 정도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적은 엄청 넓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참여하고 정책 결정하려고 하면 읍과 면이 중요하다 봅니다. 군에서는 제도적으로 뭔가 조례도 만들고 준비를 하겠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읍과 면에서 여기 나열된 여러 가지 정책 사업들이 수두룩합니다. 정책 사업들을 협력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 면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딴 면은 몰라도 내가 살고 있는 면은 그래도 좀 알잖아요. 어느 마을에 누가 살고 무슨 일이 있고 그 골짜기에 뭐가 있는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군 발전계획 수립한 곳 있습니까? 다 우리 면은 발전계획이 없어요. 군 발전계획은 많이 있어도 우리 면 발전계획은 없습니다. 면 발전계획을 누가 수립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수립하셔야죠.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시고 수립하다 보면 계획 세우면 돈이 어떻게 하냐 이러는데 돈은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돈은 이런 사업도 있고 또 뒤에 소개할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돈 없어 일 못한다 하신다는 분은 공부를 하나도 안 하신 분이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행정에 예산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면의 발전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거냐, 면 소재지를 어떻게 정비하면 어르신들이 면 사주지에 가면 걸어서 다 이동할 수 있느냐. 지금은 보건지소도 멀리 떨어져 있고 우체국 떨어져 있고 하나로마트 떨어지고 이러면 걸어서 돌아다니지 못하거든요. 버스도 막차 시간이 7시 좀 넘으면 끊어져 버리고 하나로마트 6시 7시 되면 문 닫아버리고 우리 면 이래가지고 오래 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면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연결하면서 우리 마을 발전에 도움이 되는 있잖아요. 그런 면 계획을 꼭 세워보시라 그 제안 드립니다. 어려운 그림인데 영동군 차원에서는 이런 구조를 짜고 읍면에서도 읍면 사무소가 좀 더 책임성을 가지도록 하고 지금 주민자치에 마을과 마을이 모여서 주민자치에도 우리가 설립을 해보고 그리고 마을도 마을자치회로 좀 전환하고 그리고 이장님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그 문마다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비영리 법인도 만들고 영리 법인도 협동조합도 많이 설립하고 그래서 우리 마을에 살면서 우리 스스로 할 일은 하지만 하기 어려운 부분은 면 단위로 조직을 만들고 면 소재지에서 우리 마을까지 찾아오는 서비스가 많아지면 좋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 구조를 우리가 영동군 전체를 설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마을 만들기 협의회가 중요한 역할이 있는 거죠. 우리가 마을에서 실천했던 경험을 읍면 단위로 논의도 하고 마을 만들기 협의회에 모여가지고 토론하면서 한 목소리를 낸다면 영동군청의 과장님, 군수님이 안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무조건 들어주십니다. 다만 지금 당장 예산이 없으면 못할 수도 있고 법률이 개정돼야 되니까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무조건 됩니다. 지방자치시대입니다. 무조건 됩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책 동향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 영동군도 열심히 하잖아요. 예전에 농식품부가 내려와서 다 심사를 했습니다. 지금 심사 안 하잖아요.
농식품부 심사를 안 옵니다. 왜냐하면 지방 이양이라고 해가지고 사무를 농식품부가 시군지자체로 다 넘겼습니다. 넘기면서 예산도 같이 넘겼거든요. 넘긴 만큼 아까 자료를 보니까 영동군은 사업비 투자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고민해봐야 될 것은 과연 진짜 필요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 무엇인지는 좀 더 토론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 농식품부 방식으로 굳이 할 필요가 있는지, 예를 들어 5억짜리 하나를 한 대신에 5천만 원짜리 10개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영동군 방식으로는 어떻게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할지는 여러분들이 정하면 됩니다. 이런저런 경험을 해보니까 10억짜리 하나 굳이 필요 없더라. 1억짜리 10개가 오히려 더 필요해요. 이런 건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걸 꼭 토론해 보시라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농촌협약 좀 들어보셨나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들어보셨죠? 예. 뭐 그런 사업들이 지금 막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강하게 될 텐데 농촌협약 안에는 이제 앞으로는 읍면 소재지 사업도 들어오고 농촌 특화지구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됩니다. 작년에 법률이 통과되고 올해 3월달에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이미 발의를 했습니다. 농촌 공간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5억짜리 연구 용역도 지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동군은 시작했는지 몰라도 내년 말까지 무조건 5억짜리 연구 용역 발주해가지고 기본계획 채우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제가 쭉 지켜보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지침상에 문제가 많이 보입니다. 그 지침의 한계를 여러분들이 공부하며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외람된 그 농식품부가 싫어하는 소리인데 지침대로 해가지고 잘된 사업 못 봤다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지침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렇게 노력한 곳에서 선진 사례가 나타납니다. 시킨 대로 하면 절대 좋은 사례를 못 만들어냅니다. 지침을 제대로 읽고 문제점도 발굴하고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지침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농식품부 사무관 마음만 바꾸면 그냥 지침은 수정되는 거거든요. 법률의 시행령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선진 사례를 만들고 그러면 지침 바꾸자고 하면 바꿔집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살고 있는 마을 면의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해야 되는 거지 지침대로 따라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침을 극복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참여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이 제도 속에는 아주 미흡합니다. 법령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공청회 정도 해라 이런 정도거든요.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는 주민 참여가 안 됩니다. 특히 여기서는 제도 아니고 농촌 마을 보호지구라고 하는 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 마을을 보호하는 지구를 지정하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공부 안 하면 모르거든요.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 마을에 성급기를 하면서 공장 못 짓고 우리가 농가구에 공장을 못 짓게 만들고 축사도 다 없애라 태양광 하지 마라 뭐 이런 소리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을 충분히 공부하면서 우리 영동군은 기본계획을 어떻게 수립할지 그 과정 속에 주민들의 참여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절차 안에 특히 과업지서를 반영할 때 과업지서 행정에서 과업지서를 작성하잖아요. 그 용역 발주할 때 하는데 이 내용 속에 무슨 내용을 담아야 될지를 잘 검토하셔야 되고 딴 지자체가 발주했던 과업지서 모방해서는 실패합니다. 잘 해야 되고 이 계획 5억짜리 계획 수립할 때 읍면 발전 계획도 수립할 수 있도록 예산 5억이 되니까 5천만 원씩 쪼개면 10개가 됩니다. 이런 계획들이 좀 잘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우리 면발전 계획도 이번에 만들어 보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농촌 경제 사회 서비스 활성화 법률이라는 게 또 제정되었습니다. 작년 7월달에 제정되고 올해 7월달에 시행령이 발효가 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도 여러 가지 제도를 담아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살다 보면 우리 마을에
여러 가지 뭐 보건소라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새마을 조직에서 마을 찾아오는 봉사활동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보조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보조사업이 없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 면에 어떤 법인을 만들면 좋을지 그 법인을 만드는 과정도 도와주고 그런 지원사업도 있고 농촌 마을과 뭐 마을에 있는 사회적 농장이라고 부르는데 그 농장에서 농촌 복지, 주민 복지를 지원하는 활동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다 그런 규정들이 있거든요. 이런 제도도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영동군 봤습니까? 맞습니까? 당연히 봤죠. 제가 액수는 모르겠지만 1년에 한 100억 정도 열심히 노력하면 한 160억 이런 큰 예산이 10년간 오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돈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모여 공부하며 토론하며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 소멸을 대응하고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꼭 필요한 거 아니냐. 토론하면서 합의가 되면 합의된 이야기들은 반영이 잘 됩니다. 다만 누구는 이걸 하자, 누구는 하면 안 된다. 뭐 다 쪼개달라고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하면 가짓수가 많아지면 다 모으면 몇백억이 돼버리면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전체를 보면서 마을 만들기 협의회가 주도해서 이런 사업 해보자고 결정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금 이야기도 들으시죠, 그죠?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도 제도상의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공부하고 왔는데 일본 제도를 그대로 모방했는데 지금 제도로 모방한 게 아니라 가장 초기의 제도를 모방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 실정이 안 맞다는 있잖아요. 일본은 여러 가지 경험을 거쳐가지고 아주 세련되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주 초기 모델입니다. 비판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올해 지정기부금 제도라는 게 도입되어 있습니다. 지정기부금 제도를 잘 활용하면 우리 마을 발전,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재원들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공부를 많이 해보셔야 될 겁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재원들도 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라고 또 있습니다. 이건 지방재정법 2011년에 개정을 하면서 의무사항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예산을 있잖아요. 신청할 수 있는 경로가 있습니다. 제가 영동군은 제가 자료를 못 찾았는데 무조건 하게끔 돼 있고요. 충청북도를 보니까 충청북도 총액은 작년에 100억이었습니다. 여러분 도 예산 신청도 가능하고 군 예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런 정책들을 잘 알아보시면 우리가 하고 싶은 예산 중에 특히 면 발전 계획이 있잖아요. 우리 면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싶다. 예산을 어떻게 찾기 어렵다. 담당 부서에서 예산 세우기 어렵다. 그러면 군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도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라는 겁니다. 예산의 기회는 열려있다. 이해됩니까? 처음 들은 이야기도 많죠, 그죠? 하여튼 이런 걸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보자면 전략으로 세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5년, 10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시라. 지금 군의 여러 가지 종합 계획도 있긴 하지만 우리 지역 발전, 우리 마을 발전을 둘러싸고 5년, 10년 계획을 뭐 현장 포럼할 때 좀 해보고 그러긴 하지만 뚜렷한 게 아직 없거든요. 꿈과 희망, 여러분들이 세운 걸 5년, 10년 앞을 내다보고 움직이면 분명히 달성된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달성된다고 봅니다. 유명한 동네 중에 홍성군 홍동면에 문당리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은 2001년에 100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문당리 발전 100년 계획을 세웠어요. 100년 앞에는 세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100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저기 100년이라는 게 상징적이긴 했지만 그 위원장님 말씀은 뭐냐 그러면 100년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노력하다 보니 20년 정도 흐르니 많은 부분이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목표, 계획이 없으면 실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꿈과 희망을 키워가시고 그런 과정에 행정은 가나다란 제도를 계속 수정을 고쳐주시고 현장 마을 실정에 맞게끔 제도 개선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고령화되고 인구도 줄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정책 제도를 영농군 농촌 마을 실정에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마을 입장에서는 마을 자치에 우리 마을 문제는 우리 마을 스스로 해결해야 될 게 많죠. 마을에 모여가 우리가 토론하면 우리 스스로 해결할 게 있고 또 우리 마을 문제는 이웃 마을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가장 큰 고민이 지금 요양원 가서 죽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요. 어르신들이 요양원 보내는 우리도 미안고 가는 나도 서럽고 요양원에 안 가고 우리가 서로 돌봐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주간보호센터 마을 안에서 건강하실 때는 마을 회관 중심으로 움직이고 좀 몸이 그동이 힘들어지면 면소재지의 주간보호센터를 활용하고 더 힘들어지면 면회 요양원을 만들어서 우리 면에서라도 있으면 서로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꿈을 키워가자. 그 마을과 마을이 모여서 우리 공동의 숙제이니까 같이 풀어봅시다. 그걸 주민자치회, 읍면 단위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면서 그런 일을 하고 또 마을만들 활동 열심히 했던 마을만들 협의회가 임원들이 모여서 군하고 정책 협의를 하면서 우리 면 단위로 이런 요양원을 어떻게 할까? 주민들이 법인 빨리 만들고 요양원을 만드는 훈련들을 해봅시다. 이런 걸 해보면 가능하다니. 이미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면 단위로 이런 학습 조직을 만들어서 면 전체를 구성하면서 마을 리더들이 이런 검토들을 같이 해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런 방향이 저는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차근차근 노력하면 될 것인데 단순히 내 혼자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마을만들기 협의회로 똘똘 뭉쳐가지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공부도 하고 또 면 단위의 학습 조직도 만들면서 좀 토론도 해보시면서 우리 면을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읍내 나가기는 힘들지만 면에 나가는 건 그래도 쉽잖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 혹은 도시에서 귀향하신 분, 고향도로 오신 분들, 시집 오신 며느리, 그리고 귀농귀촌하신 젊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에게 권한을 주면서 너가 좀 공부하고 계획을 한번 세워봐라. 우리는 열심히 응원할게. 공부한 결과들은 나중에 보고를 해봐라. 토론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활성화되면 저는 농촌 발전 분명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신감이 좀 생기십니까? 예. 희망을 가져보십시오. 가능하다 봅니다. 이미 좋은 사례들도 전국에 등장을 하고 있으니 그런 사례들을 좀 시간이 날 때 농안기초 좀 들어도 보시고 뭐 그럴 때 저를 불러주시면 다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뒤에도 제가 많은 이야기 제안사항들 적어놨는데 그 부분 역시 시간 때문에 무리 같고요. 제목 중심으로 한번 쭉 살펴보시면 저희들이 오랫동안 경험을 해보다 보니 이런 방향성이 중요하더라. 이런 걸 꼭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내용들을 쭉 적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소 공도 일만 하면 소가 되고 공부만 하면 도깨비가 된다. 참 많이 와닿는 문구입니다. 우리도 정책 공부도 하고 마을의 현실에 대해서도 협의하여 좋은 방향을 찾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구자인 박사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임병수 박사님의 미래마을 탄소 중립 마을 만들기에 대한 주제 강연이 있겠습니다. 임병수 박사님은 우리나라 퍼머컬처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는 분인데요. 2000년에 벌써 호주에서 퍼머컬처를 배우시고 오셔서 농촌과 관련한 여러 일들을 하셨습니다. 퍼머컬처가 뭔지 생소하기도 한데요. 부인네들 머리 퍼머하는 것에 대한 퍼머하고 농업의 에그리컬처를 합친 말로 지속적인 농업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임병수 박사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으로 마을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가 오늘 주제인데요. 사실 구자인 박사하고 저하고는 동창이고요. 원래 환경 공부를 두 사람이 다 했습니다. 근데 구자인 박사는 일본에서 이제 농촌 공부를 하고 저는
국내에서 하기를 받고 호주에서 퍼마컬처를 배우고 그러다가 둘이 같이 지금 농촌 일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서로 같이 많이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오늘 환경이나 농촌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려야 될 거는 기후위기인데요. 단어는 들어보셨죠? 기후위기가 뭐죠? 지구의 기온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빨간 거가 지금 지구의 평균 기온 변화고요. 전체적으로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기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녹색과 파란 것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양입니다. 두 개가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짐으로 해서 지금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짐작하고 있고, 과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산화탄소의 분자적 특성이 사실은 이걸 촉진시킬 수 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과학적으로 이산화탄소가 지구 기온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00년대부터 100년 후에 2100년이 되면 기온이 6도 이상 올라갈 거고 해수면이 30cm 이상 올라간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한데 100년 뒤의 일이어서 그 사이에 해결될 수 있을지도 모르고, 사실 2000년도에 살았던 사람 중에 대부분은 2100년이 되기 전에 세상에 없을 수도 있죠. 이러다 보니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문가들은 산업화 이후로 1도씨가 올라갔는데 2도씨가 넘어가면 극심한 재난에 닥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더 큰 문제는 2도씨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정신 차려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감소시키더라도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 비가역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거의 재앙에 가까운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국가들이 이 기온의 상승을 1.5도씨에서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몇 도 남았냐면 0.5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2045년까지 2018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45%를 줄여야 되고, 2050년에 자연 상태가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과 인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을 서로 상쇄시키는, 영어로는 넷제로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는 탄소 중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 인간의 활동으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량을 증가시키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거를 탄소 중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제 오늘 발표 제목이 탄소 중립 마을이잖아요. 그렇게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마을을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2050년을 지금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미 시작됐죠. 뉴스 들어서 아시겠지만 산불이 일어나면 꺼지지 않고요. 예측할 수 없는 재난들이 지금 닥치고 있고요. 그리고 병충해는 점점 심해지고 있고, 코로나19도 사실은 기후가 따뜻해져서 훨씬 더 창궐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들도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유엔의 기후변화 협약이라고 하는 회의가 있고요. 2015년에 2도씨를 넘기지 말자라고 국가들이 다 협약을 체결했는데, 전문가들이 1.5도를 주장하니까 다시 그 시나리오를 1.5도에 맞춰서 조정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문재인 정부 때 디지털 뉴딜과 합쳐져 가지고 그린 뉴딜을 준비하면서 이 시나리오를 적응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농업 입장에서 보면 농업은 피해자입니다. 왜냐하면 기후가 변화하면 일단 식량 생산량에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이미 많은 곡물 생산량이 줄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고요. 지구기온이 1도가 올라가면 밀 수확량은 6%가 감소하고, 지구기온이 2도씨가 올라가면 쌀 수확량은 20%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더 올라가면 세계 인구의 더 많은 인구들이 기아에 허덕일 걸로 예측합니다. 게다가 이미 주산지는 바뀌고 있습니다. 아마 대구 이쪽 지역이 사과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사과를 못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화천에 갔더니 화천에 지금 사과를 키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맛있더라고요.
제주도에서만 키웠던 귤은 지금 남해안에 상륙했고요. 지금 다른 나라에서 키우던 아열대 작목들을 남해안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기회일 수 있습니다. 기회이지만 이것에 적응하기 위해서 농민들은 공부해야 되고 투자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큰 피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피해는 꿀벌이 죽고 있습니다. 꿀벌이 봄인 줄 알고 나왔는데 여전히 기온이 낮은 상태여서 꽃은 피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꿀을 못 먹었기 때문에 자기 벌집으로 돌아가다가 굶어 죽거나 봉사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한데 이 꿀벌은 우리 농업에도 굉장히 필요한 거잖아요. 수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큰 피해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병충해가 훨씬 더 창궐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에 2064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빵을 주식으로 먹는 미국에서 병충해 때문에 밀을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농장에 옥수수밖에 못 키우는 거가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현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농업은 가해자이기도 합니다. 기후 위기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산업 부분으로 보면 전기와 열 생산이 1위입니다. 두 번째가 교통이고요. 세 번째가 제조업과 그 다음에 건설업입니다. 4위가 농업입니다. 여기서 4위이지만 이 4위 농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양 4위는 농업만 배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트랙터를 썼는데 트랙터에 쓰여지는 연료 사용량 또는 트랙터에 쓰여지는 전기 사용량은 앞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학 비료를 만드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저 앞에 제조업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농업 부분 전반으로 농업 부분과 연계되어 있는 산업까지 다 비율을 찾으면 30%에서 40%입니다. 굉장히 많은 온실가스를 농업 분야가 배출하고 있다. 그래서 농업 부분 스스로가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 그런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어디서 농업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될까인데요. 논에서 나옵니다. 물을 많이 대면 물에서 메탄가스가 나옵니다. 밭을 갈면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부분은 소입니다.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과정에서 메탄가스가 나오고 트림과 방구로 나오는 메탄가스 양이 농업 부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축사에서 축분을 처리하는 과정도 농업 부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림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산림이 원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기능이 있어서 초록색 막대기가 높고요. 초록색 막대기가 밑으로 가 있는 건 우리가 산림을 파괴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더 배출되는 양을 의미합니다. 그 이후에 농업 전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학비료나 농약을 만들고 수송시키고 먹고 폐기물을 처리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온실가스가 계속 배출됩니다. 이 전체 양이 30에서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우리가 먹고 사는데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고 가해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사정을 보면 아까 농업 부분만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3.4%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계산을 우리나라는 하지 않았지만 먹거리 체계 전반으로 따지면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림부도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농업에서 쓰는 연료들을 전환하자. 무슨 얘기냐? 경유 트랙터 쓰지 말고 전기 트랙터 쓰자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농업 부분에서 영농법을 개선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좀 막자라고 하는 방식들의 기술 개발을 지금 하고 있고요. 스마트팜이나 정밀농업도 기여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가축, 소에 대한 문제가 많으니 사료를 개선해서 저탄소 그러니까 저메탄, 메탄이 덜 나오는 사료를 개발해서 공급하겠다 이런 정책들을 농림부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농업 부분에서 또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이 표가 조금 복잡한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1910년에 000이라고 써 있었던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 옥수수를 생산하는데 쓰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농업에서요. 그리고 나서 2085년에 저 000 숫자가 늘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물질들을 쓰고 있죠. 에너지나 물질들을 쓰고 있죠.
이 000이라고 적혀 있었던 것들의 대부분은 화석 연료가 있어야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무슨 얘기냐? 지난 100년간 우리 농업기술 발전은 화석 연료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2000년 초반에 농촌에서 유기농업 하시는 어르신들을 좀 만나고 다녔는데요. 그때 어떤 충남에 있는 어르신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6.25가 끝났을 때는 석유 한 방울 없이도 농사 짓는 분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단 한 명도 없다. 우리나라는 석유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석유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식량을 생산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석유를 태우는 것은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를 우리는 동시에 해결해야지 되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농업 부분에서도 자립적인 기술을 가지게 될 거고, 그리고 기후위기도 막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석유는 지금 같은 속도로 쓰면 이건 초창기에 석유가 얼마나 남았을까, 석유를 언제까지 쓸 수 있을까를 그렸던 연구자들의 그래프이고요. 더 많은 석유를 찾아냈고 더 많은 기술로 석유를 생산하고 있어서 이 그래프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건 석유는 고갈될 거라는 거죠. 근데 언제 고갈될까요? 지금 같은 속도로 쓰면 30년 남았습니다. 30년 뒤에는 지금과 같은 농법을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석유의 생산이 정점이 되는 지점을 피크 오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피크 오일은 이미 지났습니다. 앞으로 점점 석유는 쓰기 어려운 시대, 석유는 점점 비싸지는 시대로 접어들 겁니다. 문제는 농업 경영비를 가중시키겠죠. 어쨌든 우리는 지금 시점에 새로운 농법을 찾아야 되고 기후위기도 막아야 되는 절대절명의 상황에 접해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을 겁니다. 에너지가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 파국, 왼쪽 그림을 막아야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는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농사를 짓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자연적인 에너지, 우리 어르신들이 했던 거죠. 석유 없이도 농사 지었던 적이 불과 100년도 지나지 않았으니까요. 그 농법들을 우리가 다시 발굴하고 개량해서 에너지를 덜 쓰면서도 농사 짓는 방법을 찾는 두 가지 방법 중에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한데요, 첫 번째 방법을 선택했을 때 여전히 대규모 농업이 끼치는 환경 오염 문제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전의 방식을 다시 발굴해서 그것을 개량하면서 자연적인 에너지를 지으면서도 우리의 식량을 담보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 주장의 핵심은 이겁니다. 너무 크게 농사 짓지 말고 한 가지만 심지 말고 다양한 것들을 심으면서, 그리고 도시에서도 누구나가 농민이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저의 주장인 셈이죠. 그래서 지금 농림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이러한 것들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지만 지금 오히려 시민사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은 이것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거가 유기농업을 확대하고 지구농부라고 쓰여 있죠. 로컬 푸드들을 더 많이 보급하고 또 채식, 소를 덜 먹기 위한 운동들도 하고, 맨 마지막에 써있는 퍼마컬처 방식으로 우리의 농업 방식과 생활 양식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퍼마컬처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릴 텐데 짧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이해하실 수 있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 박사 논문은 친환경 농업에 있어서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를 연구한 건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친환경 농업으로 여겨지는 농법이지만 이거 자체도 화석 연료를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는 고민 때문에 호주에 갔었고요. 호주에 있는 크리스탈 워터스라고 하는 생태 마을에서 퍼마컬처를 배웠습니다. 저와 같이 공부했던, 전 세계에서 모여있던 사람들이고요. 이 퍼마컬처는 호주의 빌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 빌 모리슨의 고향은 호주 남부에 있는 태스메니아라고 하는 섬입니다. 이 섬은 굉장히 아름다운 섬이었는데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섬의 환경과 생태가 망가지고, 이것을 안타깝게 본 빌 모리슨은 자기 고향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 여행을 다닙니다. 그 여행 속에서 찾아낸, 또 알아낸 전통적인 지혜와
과학적인 지식을 합쳐서 퍼머컬처라고 하는 개념을 밑에 있는 데이비드 홈그랩이라고 하는 제자와 만들어냈습니다. 퍼머컬처를 한글로 써놓으면 퍼머를 파머로 생각하셔서 농부의 문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나 퍼머, 우리 아까 윤 선생님 말씀하셨는데요. 여성분들이 하는 이 빠마요. 빠마가 퍼머넌트 컬의 준말이거든요. 그걸 빠마빠마 한 거죠. 똑같은 말입니다. 퍼머넌트, 영속적이라고 하는 말과 어그리컬처, 농업의 합성어이고요. 사실은 이 말 속에는 농업만 영속적으로 만들다, 지속적으로 만들자라는 게 아니라 어그리컬처에서 어그리가 빠지니까 컬처가 남죠. 우리 문화 전체를 이제 지속 가능하게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컬처라고 우리는 흔히 문화로 이 단어를 해석하지만 컬처라고 하는 단어 안에 경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모든 문화는 농업에서 시작됐습니다. 춤을 왜 췄을까요? 노동이 힘들어서 췄죠. 수확하고 깊어서 췄죠. 노래는 노동이 힘들어서 불렀죠. 그림은 왜 그렸을까요? 농사 방법을 전수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죠. 문자가 발명된 다음엔 문자로 남겼고요. 농산물을 거래하기 위해서 시장을 만들었고요. 그 시장이 커져서 도시가 됐습니다. 하지만 배고픈 사람이 남의 농산물을 훔쳐가니까 이걸 막아야 돼서 우리는 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된 거죠. 인류의 모든 문명은 농업에서 시작됐습니다. 퍼머컬처가 의미하는 바는 이제 농업에 기반한 문명으로 다시 바꾸지 않으면 지구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우리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퍼머컬처가 지향하는 윤리는 지구를 지키고 사람을 지키고 이웃을 지키자, 이 세 가지 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윤리에 맞게끔 9가지 원칙을 세워놨고요. 이 원칙을 따르면 지속 가능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오늘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원리 중에 그것도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몇 개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는 자연을 닮게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아래 사진을 보시면 아래 사진은 밀밭인데요. 원주 신림에 있는 가나안 농문학교입니다. 정사밭에다 밀을 심었습니다. 우린 보통 그러면 밀만 심죠. 한데 자연 속에는 한 땅에 한 종류만 있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예를 들면 지리산 높은 데 올라가서 군락지 같은 데가 아니면 한 가지 식물만 보긴 어렵죠. 그런데 그걸 흉내낸 거죠. 등고선 모양으로 콩을 심었습니다. 그러면 콩이 콩가식물이기 때문에 질소를 밀에 남겨주고, 그리고 비가 왔을 때 토양이 실려 내려가지 않게 하는 역할을 콩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연을 닮게 하면 우리한테 이득을 준다. 결국은 화학 비료를 덜 치고 토양 침식을 막기 위한 노력을 덜 해도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자연을 닮아가야 되는데, 자연의 중요한 특징은 다양한 것이니까 다양하게 하자. 그러니까 심하게 얘기하면 이제 단작을 하지 말자. 한 가지 작목만 심는 일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태까지 우리 농민들한테 규모가 큰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문화해라, 특화해라, 규모를 키워라. 그 결과물이 뭘까요? 농가 부채인 셈이죠. 그래서 이제 규모를 적절하게 하자는 겁니다. 여기 있는 슈마우라고 하는 독일의 경제학자는 이런 철학과 가치를 정립해서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세상에 큰 게 무조건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규모를 적절하게 해서 그 규모에 맞춰서 우리가 수익을 얻자라고 하는 거가 퍼머컬처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퍼머컬처는 화석 연료를 덜 쓰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지금 이 그림은 농장을 디자인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농장에서 이 그림대로 지구와 구역 계획을 하게 되는 경우에 동선과 그 다음에 이동을 줄이고 자연적인 에너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농장을 운영하고 농산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에너지를 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제공하기도 하고 다양한 재생 연료를 스스로 어떻게 생산해 가지고 쓸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이런 방법이 퍼머컬처입니다. 이 퍼머컬처는 생태적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면 지출보다 수익이 많게 하는 방법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태적이면서도 경제적인 일종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2000년에 제가 호주에서 이걸 배우고 와서 한국에서 이걸 알려주는 교육을 했으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한데 최근에 들어서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미 정책적으로도 이거와 관련된 농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농법 중에 하나는 탄소농업, 재생농업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이 농법은 토양에 더 많은 탄소를 격리해서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방식으로 농사를 짓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요 방법은 사실 유기농업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 방법을 더 적극적으로 하자는 농법이 이 두 가지 농법입니다. 정부도 이 농법과 유사한 정책을 쓰고 있고요. 현재는 저탄소 농산물 인증이라고 하는 제도를 쓰고 있어서 소비자들이 이 농산물을 사면 환경부로부터 15% 정도의 가격 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인증제를 하고 있고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농림부가 저감되는 탄소만큼 보조금을 주는 제도이고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농사를 지으면서 탄소를 저감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증받게 되면 이걸 기업과 거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탄소를 감축해야 되는 기업이 이걸 사가게 되는 거죠. 이런 제도들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활성화되지는 않은 거죠. 민간에서도 생태농장 내지는 저탄소 농장을 치유농장과 겹쳐서 하고 있는 농장들이 지금 생기고 있고요. 이런 농장 중에 청년들이 모여서 영월에 있는 밤멍이라고 하는 농장을 만들었는데요. 농장을 디자인하신 걸 보면 지금 나뭇잎 모양을 가지고 있죠. 이런 디자인을 하면서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마을에 적용할 수 있는데요. 마을에서는 두 가지 방식입니다. 생태마을이라고 해서 제한된 공간에서 동일한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러한 활동을 하는 곳을 우리는 생태마을이라고 부르고요. 아까 구자인 박사가 읍면 단위에서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런 읍면 단위에서 모든 사람이 동의하진 않지만 읍면이 탄소 중립을 위한 발전을 모색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을 전환지역 운동이라고 합니다. 외국에는 다양한 생태 마을들이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 전 세계에 만여 개 마을들이 네트워크되어 있습니다. 트란지션 타운 전환지역 운동도 트란지션 네트워크라고 하는 전 세계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물론 이 사진은 지금 영국 북부의 토트네스라고 하는 작은 지역인데요. 여기가 화석연료를 줄이면서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이 마을이 모델이 돼서 전 세계 만여 개 지역이 유사한 운동을 지금 네트워크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사례 지역이 있는데요. 바로 전남 영암입니다. 저 글자가 잘못되네요. 공이 아니라 영암이고요. 영암의 신안정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아까 구자인 박사 잠깐 얘기했는데요. 예전에 마을 만들기 사업은 농림부가 심사를 하면서 적정 규모의 마을만 지원을 받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지방정부로 이양되면서 이 마을은 12가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액 지원 사업을 영암부군으로부터 받아서 이 사업비를 통해서 새로운 방식의 마을을 만들겠다라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미 쌀농사를 많이 짓고 있던 마을이기는 합니다. 유기농업을 실천하고 있던 마을인데 그 유기농업을 확대해서 예전에 마을 이장님 그 아들입니다. 이 두 분이 탄소농업 인증을 받았고요. 이 마을에서 친환경 농업으로 각종 채소도 생산하고 있고 마을의 여러 가지 에너지들을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력뿐만 아니라 이 마을 옆에 있는 초등학교, 학산초등학교인데요. 이 학산초등학교와 함께 마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이 1년 농사과정에 함께 참여합니다. 예를 들면 모내기에서부터 피를 뽑고 그 다음에 수확하고 하는 모든 활동을 1년 내내 참여하는 마을 교육과정을 만들었고요. 또 실개천을 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아이들과 같이 하면서 지역의 환경과 농업을 살리기 위한 활동을 이 마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커뮤니티 센터를 지원받아서 조성했고요. 이 커뮤니티 센터를 지역의 귀농귀촌한 청년들하고 같이 활용하면서 이 전체 학산면 지역을 생태적으로 바꾸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 마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였던 청년들은
학산면이라고 하는 곳에 공유 책방, 무인 책방입니다. 아무도 없는 책방인데요. 스스로 들어가서 책도 볼 수 있고 헌책도 전시해서 팔 수 있게 해놨고 스스로 차를 타먹고 돈통에 돈을 넣는, 그래서 주민들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공간을 만드는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더 탄소 중립 마을로 가기 위해서 퍼머컬처와 관련된 8박 9일짜리 교육을 저랑 같이 했고요. 그래서 이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탄소를 격리할 수 있는 텃밭을 디자인하고 커뮤니티 센터 앞에 같이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은 현재 탄소 중립 마을이 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영암군하고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영동군에서도 만약에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한번 해보고자 하신다면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끝으로 그냥 마무리 말씀으로 기후위기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 위기는 저는 인간이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연 과정을 인간이 도와줌으로써 막을 수 있지 인간의 힘만으로는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아주 작은 묘목이 지금 땅에 심겨져 있는데요. 땅 아래를 우리가 보지 못하죠. 그걸 사진 찍은 겁니다. 진한 갈색은 실제 뿌리입니다. 하얀색은 실제 뿌리가 아니라 우리 헛뿌리라고 하죠. 균근류입니다. 우리가 식물을 하나 심으면 토양에 있는 미생물들이 뿌리와 함께 저런 구조를 형성합니다. 저 균근류가 흙 속으로 탄소를 흡수시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저 나무 하나를 자르게 되면 저 균근류가 없어지면서 탄소는 대기 중으로 올라갑니다. 저는 흙이 결국은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프랑스 농무성이 했습니다. 2015년에 지구상에 있는 토양에 0.4%씩만 매년 유기 물질 함량을 높이면 탄소 중립은 달성할 수 있다. 결국은 저는 농부가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도시에서는 기후위기를 못 막습니다. 결국은 농촌에서 농민들이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 내용이 궁금하시면 넷플릭스에서 키스 더 그라운드, 대지의 입맞춤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여기에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퍼머컬처에서는 그래서 탄소를 조금 더 격리할 수 있는 방법에 둔덕 텃밭이라고 하는 텃밭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고요. 핵 물리학자였던 인도의 반다나 시바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어로 사람은 휴먼입니다. 그런데 토양 속에 있는 유기물질을 휴머스라고 부르죠. 휴먼이라고 하는 말은 이 휴머스에서 나왔다는 거죠. 결국은 인간은 땅으로부터 나왔고 또 인간을 지구로부터 지킬 수 있는 것도 땅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더 기후위기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또 선도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실천해 보겠다고 하는 마을이 영동군에서 생겨서 영동군이 기후위기도 막을 수 있는 그런 농촌 지역으로 바뀌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사님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생태 마을이나 전환 마을에 대해서도 우리 마을들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병수 박사님은 안주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장을 맡아 안주군을 로컬 푸드, 커뮤니티 비즈니스, 농촌 사회적 경제, 기초원 1번지로 성장시키신 분입니다. 대표로 계신 협동조합 이름이 이장인데 농촌을 위한 여러 고민을 해주시는 귀한 분들을 모시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네이버에서 임병수 박사님을 검색해 보시면 이제 시골, 최근에는 마을에서 크는 아이 등 많은 저서가 있습니다. 좀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구입해 보시면 오늘 강의 연장성산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는 영동군 용산면 청아리 마을의 풍치타치 공연팀 축하 공연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도착 누군가 아침 되면 나좀 일으켜 축하 공연을 해주신 청아리 마을의 콩치따치 공연팀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